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임스 테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시인 중심이 아니라 시 중심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또 시라고 하는 게 그 시를 만들어낸 인간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일 수 없고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우리 제임스 테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존 연대라고 하나요?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맨 첫 페이지에 가져오는데요. 1943년이시고 대체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2015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시인을 다룰 때는 이제 살아계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한 10여 년 상관을 두고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니까 그간에 또 운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이제 나이 드신 모습은 또 좀 그렇죠. 여기 이 수염이 제 수염하고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키우면 그렇습니다. 제임스 테이트. 이게 표지가 멋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 시집이 많은데, 그리고 또 시집의 제목도 그렇죠. Return to the City of White Donkeys. 흰 당나귀의 도시로 돌아가다. 뭔가 있을 것 같아. 시집 제목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따라 붙어 있죠.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전미 도서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이 시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상이다. 이렇게 생각돼. 두 개를 이제 거쳐 오셨네요. 이거 화이트 덩키 아닌데? 어쨌거나. 네. 1943년생이시고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서 태어나셨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 자기 아버님이 2차 세계대전에서 비행사인 걸로 나오죠. 우리가 오늘 맨 처음 읽게 되는 The Lost Pilot, 행방불명 비행사라고 제가 번역해 놓은 그 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죽은 연대가 보니까 테이트가 1살 때였네요. 그러니까 유복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얼굴 기억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시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시를 써냈을 때 약관의 나이, 오늘 약관이란 말을 누가 이야기하셨는데 20대 초반, 그 시를 발표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나이 비슷했다 이렇게 돼요. 그 나이에 이제 시를 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시인으로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첫 작품이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월리스 스티븐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를 많이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nd was in heaven, 천국에 있었다 이렇게 써는 아마 자기 인터뷰 내용을 누군가 옮겨놓았을 거예요. 제가 만든 글이 아니고 소개하는 글이어서 그냥 짜깁기 해서 이렇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쎄, 우리는 이제 영미문학 하는 입장에서 보면 T.S. 엘리엇이 더 큰 시인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전후 작가군에 속하는 시인들의 경우에 보면은 자기에게 영향을 준 시인이 누구냐 했을 때 엘리엇 이야기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엇이 어떻게 보면 반미국적인 매국노란 소리가 아니라 미국적인 것과 이제 유럽적인 것이 있었을 때 엘리엇은 유럽적인 것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미국적인 시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색깔,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엇은 피해가야 하거나 극복해야 되거나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엘리엇에게도 많은 걸 배우겠지만 어떤 정신이라고 할까, 뿌리라고 할까,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까? 이런 데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로서는 그 세 차시 보여요. 근데 이제 스티븐스하고 윌리엄스 동시대인입니다. 세 사람이. 그리고 이제 MFA는 아이오와에서 그 유명한 아이오와에서 받았군요. 네.
25년에 돌아가신 걸로 71세. 오래 사신 건 아니죠. 예, 이제 여전히 또 우리가 다루는 제가 그렇게 선을 해와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네. 근데 내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좀 저로서는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그 저명한 상을 많이 수상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또 대부분 다 대학 교수인 거 보면 그것도 좀 그래요. 대학 교수야 상을 받나? 그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은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독립적으로 시 써서 밥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든 적을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둬요. 그런 것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또 가르쳤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도 가르쳤고 그러네요. 네. 경력으로 보면은 1967년에 The Lost Pilot이라는 이제 최초의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게 이게 Ale Series of Younger Poets,죠. 이 테이트가 아직 그 라이터스 워크숍에 이제 학생 신분이었을 때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인, 아직 시집도 없는 시인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상을 많이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상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인에게 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첫 시집에 대해서 뭔가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집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상 이름이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퓰리처상 탔었고,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시집은 시집 제목만 봐도 재밌기는 한데요. 여기는 Ghost Soldiers, 유령 군인들, 아까 말했던 Return to the City of White Donkeys 이런 시집들이 있습니다. Worshipful Company of Fletchers 이걸로 이제 전미 도수상을 탔군요. 퓰리처상과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상을 수상한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 선집이죠. 시 선집이면은 앞에 나왔던 네다섯 권의 시집에서 선해가지고 뽑아놓은 시집입니다. 이런저런 상이 있고요.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다른 시도 지금 라이브 약 파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파이 이름인가 봐요. 라이브 그러면은 야크가 그 동물 이름인데 라이브? 뭐 생으로 어떻게 파이를 만들어 버렸나? 라이브 약 파이인데요. 이 제목은 그립니다. 테이트는 매년 발행되는 최상의 미국 시 The Best American Poetry 1997년도 판의 객원 편집위원입니다. 지정 편집위원은 따로 있고요. 객원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어 그해 최상의 시를 선별하면서 거기에 이제 서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중시하는 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좀 그래서 이 최상의 미국 시라고 하는 게 그 한 해 동안 여러 잡지에 발표된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책 한 권 분량으로 줄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매년 이렇게 객원 편집위원을 한 분을 모시는 거죠. 당대에서 잘 나가는 시인 한 명을 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이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개인이 자기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시를 뽑아 그게 작용은 하겠지만 뭔가 당신으로서 그 당대에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뽑아보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슨 절대적이라거나 무슨 우리에게 어떤 시의 어떤 보다 더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다. 미국의 대표 시인 중에 한 명이 시란 이런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뭔가 몇 가지 기준점들을 밝히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막 실험적이거나 전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너무 전통적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약간의 개작을 통해 동년 미국 시평 The American Poetry Review의 신선한 야쿠파의 제하에 다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을 버리지 않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테이트의 어떤 시의 척도 이런 걸 한번 짚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그 글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그냥 쉽게 시가 나아갈 것은 새로운 곳이다. 새로운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트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몇 시간씩 몇 날을 백지만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를 통해서 여행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가 새롭고 생각이 새로운 어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이 애쉬, 이제 뉴욕 타임스 서평에서 이런 테이트를 심각하고 전복적인 의도를 가진 시적 혼란의 지배자, 세련되고 무정부적인 광대라고 지칭한다. 딱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둘째, 시의 도착점은 미궁에 빠져 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다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쓰면서 이 시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를 모른 채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주목할 만한 점이죠. 새로운 세상은 특징적으로 온갖 의혹과 불확실 속에 처해 있다. 새 세상을 향한 여행에서 그를 촉발시키는 것은 도착의 약속이 아니라 출발의 절박감에서 시를 쓴다. 이게 당대적인 시인 특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 셋째, 시는 과정에 집중한다. 과정. 그러니까 시인은 단지 가까운 미래나마 슬쩍 두렵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순간에 집중시킨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얼른 재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모르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 결론을 뭐 감춰뒀다가 드러낸다라거나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 도달할지 모르겠다라고 시작하려고 하는 약간 의식적인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의 시 전체가 어떻게 드러날까에 대해 상상하는 실수를 저지를 때 즉시 그 계획을 없애버리고자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단계에서 끝을 애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것도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넷째, 시의 진리는 변덕스럽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과정에 집중하고 시작에서 어떤 절박감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이트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저리 가고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저리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수정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그런 과정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라고 하는 게 그 흐름이 정연하게 기승전결이랄지 뭐 수미상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형태로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좌충우돌하듯이 막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사람 시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좋아요. 다 뭉뚱그려 보면 안 돼. 다 아는 소리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고
이게 결과를 애정하지 않고 진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작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허기에서 시작하고 순간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좌충우돌하면서 수정을 막 거쳐가면서 그러다 흘러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이 뭘까? 이런 게 이제 좀 재밌는 거죠. 다섯째, 시는 세상의 일상 속으로 여행을 떤다. 이건 뭐 많이 듣는 이야기죠. 뭔가 대단한 거, 멀리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이다. 그렇다고 이 일상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경험 후 그다음에 이미 파악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발을 딛고 우리가 숨쉬는 공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정도 이야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는 세상의 일상색으로 떠하는 것이다. 여기 아래 보시면 새 한 마리가 자신이 목격한 열차 사고 잔해보다 자신의 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새 한 마리는 늘 주변에서 마주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열차 사고 잔해를 목격하게 되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 무슨 대단한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시 쓰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요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기는 그렇게 시 써봤더니 시 안 써지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꼭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테이트는 큰 모험을 하고 그것을 시로 쓰고자 하는 생각을 어렸을 적에 가졌다고 회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세상에 나가 큰 모험들을 찾아냈지만 그것들 중 단 하나도 시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도, 이 접근법을 무슨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테이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시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섯째, 시는 일상의 짜임새에 대한 감각에서 시작한다. 뭐 단순한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초점을 더 좀 세밀하게 갖다 맞추면 일상의 짜임새, 그러니까 structured 이런 거예요. 일상의 짜임새에 대한 감각도 감각이죠. 시쓰기는 삶의 짜임새를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짜임새란 말도 중요하고 느낌이란 말도 중요해요. 이렇게 개념, 관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탁 즉각적으로 뭔가 느끼는 거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떤 짜임새, 일상, 이제 요 말이 또 뭔지 모르지만 이 짜임새가 형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의 본질에 근접할 것 같은 단어를 한두 개라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몇 시간이고 이렇게 서성 이런 겁니다. 뭔가 자기한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다르게,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일이지만 자기한테는 뭔가 그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 짜임새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한두 개라도 찾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서성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한두 단어가 일단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속도를 붙이면서 뭔가 막 그냥 이어질 수 있다. 그건 자기 시창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테이트의 시쓰기는 기획이나 주어진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체적 일상의 짜임새가 감각적으로 촉발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념적으로 접근해요. 시 쓰는 방식을 감각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떤 시 쓰는 방법론, 도식, 오늘 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기교를 익히는 거예요. 그것도 감각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의 근원이나 뿌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몰라요. 그래서 훌륭한 시인이 되려면 훌륭한 평론가가 돼야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엘리엇 이야기도 그랬어요. 위대한 시인은 그 절반은 비평가고 절반은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감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감각이죠, 일단. 그런데 그 감각이 새로운 것에 대한 내 주변에서 있는 일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어떤 새롭게 나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왔는데 그 짜임새를 내가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이건 감각이면서 지적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한 건데 길어지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일곱째, 시의 힘은 통찰력에 있다. 이 통찰력이라는 말도 쓰면서 제가 좀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통찰의 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열고 그 안에서 뭔가 파악한다, 이런 걸 통찰이란 말로 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좋은 시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걸 피하는 접근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테이트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랄지, 결론을 애정하지 않고 시작하는 여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는데 감춰져 있고 내가 다만 그걸 현재 이해 못할 따름이고, 그걸 어떻게든 열고 헤쳐내서 그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겠다, 이런 통찰력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여기서 통찰력은 일상의 관습적 모습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비록 변덕스럽고 모호할지라도 진리의 양석으로 여겨지는 것을 지각해내는 사유의 능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죠. 뭔가 자기에게 새로운 감각으로 닥쳐와서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짜임새를 읽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건 그 교육받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거 외우고 암기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걸 풀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의 부분들이 신비로워지고 아름다워진 것은 시인의 시선이 일상의 상식보다 한꺼풀 아래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자기 말로 틀어서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덟째, 새 생각은 새 언어에 담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술 생각이 간절한 저녁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언어를 날카롭게 하거나 위험한 생각을 암시하는 은유를 창조함으로써 혹은 숱한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상식을 거스르는 어떤 발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시가 때로 구석에서 작업 중인 거미처럼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창제될 수 있지만 때로 시끄럽기 짝이 없어서 여러 단어들이 양철깡통처럼 부딪혀 댈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언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미줄 치는 것처럼 조용하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양철 깡통 두들기에는 좀 요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형식 방법이라는 것도 여기서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다만 뭔가 새로운 언어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의 모든 부분과 요소들이 서로에게 맺는 관계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은 유기체론, 아까 말했듯이 부분과 부분들의 관계, 그리고 부분과 전체들의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헌혁이하고 또 좀 반대가 돼버리니까 이 말도 조금, 좋은 시를 창조하려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외적인 요소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이것도 유기체론에 가까워요. 그 전통적인 시 창작론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약간 덧붙여집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언급에 이어 어떤 종류의 표면상 통일성 결연은 보다 큰 어느 의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는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통일성은 좀 더 넓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통일성이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자기 더 큰 틀에서 보면은 통일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뭐라 할까요? 닫힘의 시학과 열림의 시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이란 말이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 개인의 척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시는 그래서 어떤 좁은 의미의 구조가 아니라 좀 더 넓고 깊은 의미에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구조는 너무 좁아 이렇게 말할 수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참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열림의 시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주 이후 다다음 주부터는 제가 다루려는 시인들이 언어 시인들입니다. 언어 시인들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방가르드적인 시인들이에요. 1990년대에 이제 거의 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성장한 거죠. 그리고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주류 시 속에도 언어 시의 기법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열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텔레스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작, 중간, 끝이 어떤 개연성 원리에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닫혀 있는 거죠. 그 안에 진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개연성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허구적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열림, 진짜 열려 있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언어 시인들조차도 그 열림 가운데 여전히 닫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어떤 또 연결되는 모종의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처럼 훈련된 사람도 그 구조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제 적극적으로는 독자에게서 완성되고 그것도 여러 형태로 완성될 수 있는 정도의 쓰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읽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에도 닫힘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테이트하고 비교한다면은 테이트도 혼란스럽지만은 더 크게 보면은 뭔가 구조가 있다. 이런 이야기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테이트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그 전통적 시법에 오히려 가깝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언어 시인들의 경우에는 말은 비슷하게 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차이인 거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째, 시의 배경에 침묵이 있다. 이게 다 실험 시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언어를 읽잖아요. 근데 언어뿐만이 아니고 그 공백도 하나의 기표로 보는 거죠. 기표로 보는 거예요. 가령 음악에서 우리가 그 음표를 음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음표와 쉼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표까지 포함해서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쉼표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다. 소리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것이 소리의 일부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그 이제 승자가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게 있잖아요. 여백, 공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소리를 낼 때 승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잊혀진 자, 지워진 자, 억압된 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 여백에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백을 읽어야 돼. 활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시인들의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는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이제 시를 봐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시의 배경에 침묵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와 실험시가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 정신이 여기도 들어와 있고 저기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시의 구분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실제로 읽으면. 그러나 그 정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대개의 산문이 일종의 지속적인 제잘그림, 묘사, 설명 혹은 이름 짓기에 관여한다면 시는 침묵의 본질적 배경을 등지고서 말한다. 이제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침묵이 중요하다. 침묵의 의미가 뭐냐? 침묵에서 글을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활자가 중요하죠. 활자의 배경에 침묵이 있고, 그러니까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 가장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그보다는 좀 진일보한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것도 다 여러분이 더 멋있는 말로 표현하는 말이죠. 시는 흙이다. 시 창작의 원동력은 시가 아니고는 그 밖에 어느 것도 누구리뜨릴 수 없는 허기와 궁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갈증, 허기, 목마름 여기에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메타포죠, 사실은. 이제 10가지로 나눠봤지만 제임스 테이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국의 시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그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미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내주신 파일이 있어요? 요건 없어요. 요건 지금 원하시면 이제 PPT 보내드릴게요, 선생님께. 그 글 내용 중에 있어요. 저 평론 내용 중에 좀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예. 그림이 멋있어서 일단 하나 이렇게 여러분 시선을 끄느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읽겠다 하고 하는 첫 시는 행방불명 비행사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 글을 다시 대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 나오면서 이거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한테 미리 보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막 또 고치게 됐네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 비행사. 당신의 얼굴은 상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사람들, 예컨대 어제 만난 부조종사와는 딴판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옥수수 죽처럼 뒤범벅이었어요. 아내와 딸, 그 가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가 곧 제 형상을 갖출 것처럼 쳐다봐요. 욥보다 더 학대받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얼굴은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게 상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은 흑단처럼 거무스름해지고 단단해졌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졌어요. Your face did not rot like the others. The co-pilot, for example, I saw him yesterday. rot은 이거 썩는 걸 말하죠. 예, 그냥 상했다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얼굴이 썩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드린 번역에 그랬는데 그냥 another 이런 정도가 아니라 other people 그런 게 아니라 또 오늘 자세히 보니까 이게 the others죠. the others. 그러니까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이 있고 그 나머지 전체 이런 뜻이죠. D가 붙으면.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살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오나 나머지 사람으로 오나 사실은 우리 느낌에는 비슷하지만 영어로 보면은 D가 왔기 때문에 영어에 훈련된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어떤 전체가 있고 이 아버지를 빼놓고 나머지 전체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만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그런데 예컨대 부조정사. 그렇죠? I saw him 이제 부조정사겠죠. 어제 만났다.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죠. Your face did not rot like the others. The co-pilot, for example, I saw him yesterday.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간결하고 또 영구분이 분명하고 삼행시. His face is corn-mush. 이것도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옥수수 죽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옥수수 범벅?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ush 이렇게 되는데 his face is corn mush. 그리고 그 이제 콜론이죠. 이런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시를 쓸 때도 영어에 발달되어 있는 문장 부호를 뭐 필요하면은 영국 것만 말고 중국 거, 일본 거, 뭐 문장부호가 발달된 게 있다고 하면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써버렸으면 좋겠어. 그것도 하나의 기호고 어떤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게 말을 안 쓰면서도 거기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번역하기 어렵죠. 그래서 corn mush 이게 이제 옥수수 죽 막 범벅이 돼 있는가 본데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콜론이니까 his wife and daughter, the poor ignorant people 그 아내가 이제 쳐다보고 있죠. As if he will composition 할 때
composer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soon. 그래서 죽처럼 막 돼 있다가 거기에서 뭔가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He was more wronged than Job. 이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욥기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난을 겪었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갖고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But your face did not rot. 반복됐습니다.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앞에 나왔죠. Like the others. 그래서 이거 약간 그 리프레인처럼 후렴구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It grew. 그러니까 또 번역하다 보니까요. 영어에서는 이 they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 그들 혹은 그것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우리말로 그런 말을 쓰면 이상해져요. 좀 이렇게 특히 시에서는 이렇게 딱 압축된 바가 있어요. 그것이, 그것들은 특히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그럼 또 이상해요. 또 지금 이것도 막 그래. 지금 제 번역이 그래서 아빠 약간씩 그냥 반복되는 것 같지만 대명사로 안 받고 그 지칭하는 아버지는 내지는 아버지 얼굴은 이렇게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It grew dark and hard like ebony. 흑단처럼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검어지고 단단해졌다. The features progressed in their distinction. 그 특징들이 그들의 여러 특색들이 그 구분 속에서 진행되어 나갔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해졌다. 제가 그렇게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추겨 강제 궤도 비행에서 하루 저녁이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을 만질 텐데 당신의 건달 사수 댈러스가 이제 물집 생긴 눈으로 브라유식 점차책을 읽듯이 당신의 얼굴을 읽을 텐데 당신의 얼굴을 만질 텐데 마치 초연한 학자가 최초 원본을 만지듯이 If I could cajole you to come back for an evening down from your compulsive orbiting, I would touch you, read your face as Dallas, your hoodlum gunner now, with the blistered eyes reads his braille editions. I would touch your face as a disinterested scholar touches an original page.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공군 비행사였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죠. 그래서 compulsory orbiting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이제 초계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아마 어느 지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감시 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날 당신이 그 비행하는 데서 어느 날 하루 저녁만 빼가지고 내가 당신을 꼬드겨갖고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지금 이 시의 화자 시인이 한 살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됐어. 24살 된 상태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시에 내가 당신이 강제 궤도 비행을 날마다 나가는데 그때 하루 저녁이라도 당신을 내가 끌어내려서 올 수만 있다면 당신을 만질 수 있을 텐데 당신의 얼굴을 근데 지금 달라스라고 그 이제 부사수였어요. 같이 참전했던 아버지의 친구분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 있지만 얼굴이 막 아까 막 그냥 사거 있고 썩어 있고 아까 막 이제 물집이 막 눈에 보여 있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점자책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스가 점자책을 읽듯이 내가 하루 저녁 당신을 궤도비행에서 데려올 수만 있는 당신의 얼굴을 만질 텐데 얼굴을 읽을 텐데 여기 좀 간절함이 되어 있죠. 반복이 들어가죠. 그래서 I would touch you. 그 다음에 read your face. 이게 좀 약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만질 텐데, 읽을 텐데, 읽는단 말은 그렇죠?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면 아버지의 요목요목 한 줄 한 줄을 이렇게 읽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마치 학자가 원본 하나 발견하고 이거 혹시 바스라질까 봐 조심조심
하듯이 아버지 얼굴을 만지겠다, 읽겠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24살인가 5살에 쓴 시예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당신을 알아낼 거예요. 당신을 알고 말겠다. 이런 말에 알아낸다. 조금 그런데 아무리 두려워도 당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은 내가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 알아낼 거예요. 당신을 돌려주지 않겠다.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내나 댈러스나 부조종사 짐을 대면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안 돌려주고 나만 갖고 있겠다. 나만. 오직 나에게만 갖고 있겠다. 당신은 정신 나간 궤도 비행에 돌아갈 수 있겠죠. 나는 그것이 당신께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려고는 하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평생 매년 최소한 한 차례 보아온 대로 당신이 한 작은 아프리카 신처럼 거친 창공을 가로질러 나선식으로 강화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마치 이방인의 삶이 남긴 찌꺼기인 양 느껴진다는 것. 내가 당신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뿐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다 알려고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나는 꼭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평생 매년 최소한 한 차례 보아온 대로 이렇게 되는데 매년 한 차례는 뭐죠? 해마다 한 번씩 있는 일.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제사 지내는 것 같은 것 같아.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어느 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 날을 생각하고 아버지 사진도 이렇게 펼쳐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그때마다 생각이 나겠죠. 당신이 한 작은 아프리카 신으로 이제 머릿속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아프리카 신으로 만들었네요. 거친 창공을 날아가다가 아마 맞았겠죠. 맞아서 나선식으로 강화하면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추락하는 장면을 매년 한 번씩은 최소한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내가 마치 이방인의 삶이 남긴 찌꺼기이냐. 그러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자기에게 이방인이야. 사랑방 손님이라는 우리나라 답변 소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무엇인가? 아버지는 낯선 사람이야. 잠깐 우리 집에 들렸다고 엄마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또 떠나가 버렸어. 그리고 나는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번영이 남긴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해마다 당신이 돌아가신 날 당신 가족이 모여서 당신을 기념할 때 나에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당신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도 없고 우리말로 읽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영어에 보시면 I should pursue you 이렇게 되어 있네요. I feel as if I were the residue of a stranger's life. 이방인의 삶의 찌꺼기, 인양 내가 느껴지죠. 그런가 하면은 I should pursue you. 당신을 pursue라는 게 참 또 여기 오늘 오전에 이게 오기 전에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pursue는 추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걸 추구하다는데 아버지를 추구한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찾아보면은 쫓아가는 걸 말해요. 뒤따라가는 걸 말해요. 뒤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 단어가 약간 모호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지나왔지만 당신은 당신의 궤도 비행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린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당신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되돌아갈 거다. 아버지는 씩씩한 남자였고 씩씩한 남자로서 나라의 방위 아니면은 뭐 세계의 평화 뭐가 됐던 어떤 대의가 있었을 것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한테 준 게 뭐예요?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렵죠. 그러면서도 I should pursue you. 어쩌면 나도 당신처럼 그런 선택의 뭔 순간이 온다면 나도 당신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I pursue you, I should가 따라오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전이 같은 게 느껴져요. I should pursue you, 그런 게. 그래서 이걸 그냥 저도 그냥 쫓아가야 하리라, 이 정도만 번역했어요. 근데 조금 좀 더 깊은 무게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나는 지상을 떠날 수 없고, 당신은 빠르고 완벽하게 다시 건너가면서 내게 꺼내기를 꺼려하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다는 그 말을, 당신은 저쪽 세상에 두고 나를 이쪽 세상에 두는 것은 실수였다는 그 말을, 그 불행 탓에 우리 안에 이 세상들이 자리하게 됐다는 그 말을 다듬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말을 건네주는 식으로 시를 마지막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나는 지상을 떠날 수 없고, 자기는 지상에 살아있잖아요. 아버지를 따라 하늘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pursue you라는 말은 아버지를 따라 죽고 싶다는 이야기도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저 세상으로 따라가야죠. 근데 아버지를 뒤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약간 그 뜻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면 그렇죠.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지금 비행기로 날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개를 하늘로 쳐든 채, 그러나 나는 지상의 살아있는 사람이죠. 지상을 떠날 수 없고, 그런데 당신은 빠르고,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이죠. 당신은 빠르고 완벽하게 다시 건너가 버리죠. 잠깐 이제 내가 강제로 데려왔는데, 꼬드겨 갖고 하루 저녁 이렇게 데려왔는데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가정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빠르고 완벽하게 건너가 버리죠. 무심하게. 그러면서 내게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꺼낸 게 아니야. 이 말을 꺼내기를 꺼려하고 있어. 그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빠가 자기한테 그 말을 해줘버리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해. 그 말이 뭐냐면, 나 잘 지내고 있다, 하늘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 말 안 한다는 거죠. 당신을 저쪽 세상에 두고 나를 이쪽 세상에 두는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죠.